뉴스 속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어제 불법 총기 소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이제까지 53번이나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함마드 왕세자가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중동 문화가 여전하다는 중론입니다. 또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유전에 이어 히토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동해안에서 막연히 산유국 꿈을 키우는 한국과는 달리 경제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이 헌터 바이든이 그동안 부인해오던 총기 불법 소유 혐의가 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말았네요. 유죄 판결이 내리면서 6달 뒤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지도자 가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는데 앞으로는 민주당 측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캠프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내로남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셈인데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헌터가 기소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개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이력을 서류에 쓰지 않은 채 총기를 샀는데 이를 열흘 이상 불법 소지한 혐의인데요. 미국 건국 역사 250년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얼마 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데이비스 웨이스 특별검사가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한 게 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 어제 곧장 성명을 발표했는데 나와 아내 질은 헌터를 사랑하고 항상 지지할 것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의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유죄를 선고받아도 대통령 자격으로 사면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들이 총기 소지 혐의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옹호 단체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아들을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주 방위군 비행장에 마중 나온 헌터 아들을 와락 끌어안는데 그 손자랑도 포옹을 하면서 아들에 대한 애정과 가족의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네, 이 헌터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는 언제쯤에 나오나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통상 판결 120일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10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터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고 25년형 징역형, 7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폭력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기 때문에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유죄 판결이 헌터가 지금 받고 있는 탈세 혐의 관련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헌터는 아버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 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임원으로 영입이 돼서 거액을 받았다. 사실상의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바이든 헌터에 대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지금 혐의는 지금 말씀하시는 우크라이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이게 지금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이 되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잘된 상황이 된 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헌터에 대한 유죄 판결이 트럼프 캠프에도 실망감을 안겼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만약 헌터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트럼프 측에서 미국 사법 제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우리들에게는 불리하게 조작돼 있다. 이런 자신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네요. 그에 따라서 선거 자금도 수천만 달러 이상 추가로 쉽게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요.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남성이 53번 결혼을 하면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아내를 둔 남자일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저보다 52번 많이 결혼한 분 같은데 어제 메디나 퍼블리시 보도에 따르면은 네. 올해 63살의 아부 압둘라라는 사우디 남성 20살 때 처음 결혼해서 실패한 이후에 지금까지 53번의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20살 때 맺어진 6살 연상의 부인으로 슬하에 자녀까지 뒀는데 두 번째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3년 만에 첫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긴 부부 생활이 25년이었는데요. 가장 짧은 부부 생활은 단 하룻밤에 불과했다는 네. 것입니다. 아내들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데 외국인 부인도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53번의 결혼 생활, 그동안 생긴 자녀의 숫자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아내들 이름도 그 많은 아내들 이름도 100% 다 외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두 가지 모두 사우디에서도 기록적인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53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중혼 여러 지금 부인과 함께 또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한국 기준으로는 중혼에 해당되겠죠. 뭐 사우디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 와이프를 여러 명 데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4명까지는 합법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에 한해서 이혼이 가능한 걸로 대부분 중동 국가에서 그런 법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냥 결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추가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따로 집을 장만해 줘야 되고 금전적으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4번 결혼하고 싶어도 부자들만 할 수 있지 네. 돈 없는 남자들은 평생 노총각으로 지내야 된다는 게 중동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3번을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지무지한 부자라는 얘기네요. 무지무지한 거죠.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끝까지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결혼을 많아야 한두 번에 그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생활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 번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아내들로부터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부인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지막 53번째 마지막 아내가 진정한 천생연분이다. 앞으로는 또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두 번째 아내 때부터 했다는데 계속 결혼할 때마다 54번째 결혼할지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한국 여성들 입장에서 그리고 남성 처지에서도 상당히 좀 기분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기네스북에는 아직 오르지는 않았죠. 글쎄 기네스북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산유국에 이어서 또 다른 자원과 관련한 잭팟이 터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석유에 이어서 유럽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는데요. 와우, 네. 원자재 공급 네트워크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유럽연합 EU에도 좋은 소식이라는 반응입니다. 어제 CNBC 보도에 따르면은 노르웨이 남부 텔레마르크 주 이 단지에서 히토류 산화물 88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됐는데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쓸 수 있는 자석 히토류가 15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최대 규모이기도 한데 지난해 이웃나라 스웨덴에서 발견된 히토류 매장량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에 쓰이는 이 히토류라는 게 원래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던 건 아닌가요? 네, 중국에서 전 세계 히토류의 90% 이상을 독점하면서 그랬죠. 네. 자원을 무기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유럽에서도 히토류가 많이 발견돼 가지고 앞으로 2030년부터는 노르웨이에서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채굴할 예정이랍니다. 이제 석유에 이어서 히토류까지 생산하는 EU 핵심 자원국이 됐는데 노르웨이가 동해안에서 얼마 전에 확인되지 않은 유전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한국과는 달리 이 히토류는 상당히 경제성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노르웨이 하면은 북유럽 복지 국가 가운데 하나잖아요. 북유럽의 복지 국가 하나. 노르웨이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인들도 요즘에는 노르웨이, 북유럽 많이 방문하고 예. 계신데 미국 아니, 에너지 이거 남가주 여행사들도 이 광고 보면은 네.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쪽 많이 가는 갑니다. 투어들이 그렇게 네. 많아졌어요. 북유럽 관광 가시는 분들이 동유럽, 남유럽, 소유럽보다 좀 굉장히 그 수준이 값은 높고 무지하게 비싸요. 제일 비싸죠.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분들이 북유럽을 많이 가시는데 지금 노르웨이 원유 생산이 하루에 189만 배럴인데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산유국입니다. 와. 특히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빼고는 1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석유를 발견하기 전까지 1966년 노르웨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2,300달러에 그쳤고 스웨덴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나라였는데 이 석유를 발견한 이후에 지난 2022년에는 국내 총생산이 10만 6천 달러로 스웨덴의 2배 규모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 석유 판매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 국민연금으로 운영해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제적으로 이번 발견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네, 단순히 노르웨이 한 나라 또는 유럽 전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류 90%를 공급하는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게 됐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시킬 수 있게 됐는데 중국에 대한 희귀 광물 의존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심각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리튬, 히토류 이런 것들이 석유, 가스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아주 많은 기여를 하게 됐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 소식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이 2026년 가을 학기부터 지원자가 SAT나 ACT 점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네, 한인 학부모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서부 최고 명문사립대학교 스탠포드 대학이 입시 제도를 또 변화시켰습니다. 네. 코로나 셧다운 사태가 끝나면서 예전에 스탠더다이즈드 테스트, 즉 기준 시험이 다시 부활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시킨 대학은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이제 하버드, 예일,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칼리지, MIT, 칼텍, 조지타운 이렇게 9곳 늘었습니다. 명문 대학만 9곳이고 또 이를 따르는 대학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SAT 한 가지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험도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코넬 대학의 경우에는 스탠포드처럼 2년 뒤 가을 학기부터 SAT를 제출해야 된다. 내년 가을 학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여유를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7개 대학은 당장 내년 가을 학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내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은 이 SAT를 포함한 표준 시험을 내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 학원 과외가 예전처럼 또다시 붐을 이룰 듯 싶은데요. 예일 대학의 경우에는 SAT를 제출하기 싫으면 다른 시험인 ACT 또는 학교에서 보는 AP 테스트 또는 IB 시험 점수 가운데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네, 이런 제도의 변화가 우리 한인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요? 한국 학생들 대부분 기준 시험에 굉장히 강합니다. 네. 사지선다를 포함해서 특히 수학은 뭐 인도 학생과 더불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죠. 대다수 한인 수험생들에게 이 SAT 표준 시험 제출이 불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이제까지 1600점 만점에 1500점 이상 쉽게 많이 받았던 한국 학생들 이 같은 장점을 앞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명문대 입학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이 SAT를 제출하게 되면 많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이곳 캘리포니아 주법 때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포지션 47에 관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Pew Research Center가 각 나라들을 대상으로 호감도 등을 조사해서 어제 발표했는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특히 큰 논란이 됐던 이 프로포지션 47 주민 발의안 47이 결국 주민들 손에 수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는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 개정 발의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제 이 관련 발의안이 11월 선거에 붙여지기 위한 그 유권자들의 서명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4만 6천여 명 이상 유권자들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이 정족수를 다 채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 이 선거를 위한 인증 작업이 이달 말에 완료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을 개정할지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프로포지션 47은요 주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논란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은 잘 아시다시피 $950 이하 비폭력 재산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단순 마약 소지 범죄도 경범죄로 규정을 했고요. 이렇게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절도를 벌여도 체포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그렇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걸 노리고 $950가 안 되게끔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들도 기승을 부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당국이 단속하고 잡으면 뭐하냐. 풀려나서 또 범행을 저지를 텐데 하면서 이 주민 발의안 47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더욱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11월 선거에서 붙여지게 되는 주민 발의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투표하는 거예요? 그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시키자는 무효화시킨다. 겁니다. 네, 경범 절도라고 해도 이제 상습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면 중범죄로 처벌시키도록 현행법을 수정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투표에서 통과돼서 법으로 승인돼 시행된다면 지금 경범죄로 처리되는 그 절도도 앞으로는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강절도 관련 범죄에 대해서 2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 경범죄로 다루지 않고 중범 징역형으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들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여기에는 일반 중절도는 물론 경절도도 해당되고요. 업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이겠는데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그 좀도둑, 샵리프팅, 샤블레프팅. 네, 역시 포함됩니다. 또 차량 절도, 차량 안에 물건을 훔치는 절도, 우편물 절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향한 그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을 강탈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펜타닐 포함하는 특정 약물을 소지하는 것 역시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에서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소매 업체들의 반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발의안에 대해 소매업체들은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월마트와 타겟 같은 경우에는 큰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월마트이 $100만, 타겟이 $50만 그렇게 홍보비를 후원했습니다. 네. 워낙 절도범죄로 그동안 손실이 크다 보니 적극적으로 지지에 나서는 모습 당연한데요. 11월 선거에서 이게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지게 되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비롯해서 그동안 강절도 범죄에 치를 떠는 커뮤니티 많은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민 발의안으로 나와도 여러분께 지금 현재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에 찍으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게 이제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네, 좀 더 주민 구체적으로 발의안이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왜 하셨다 머리에 기억을 하셨다가 예스냐 노냐 이거를 이제 찍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질문에 따라서 예스 노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머리들 좋아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여론조사 기관 Pew Research가 국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우선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국제사회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외에 전 세계 34개 나라 성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건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 또 비호감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미국의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응답 54%로 비호감 31%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각 나라별로 나눠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온 나라 폴란드였습니다. 네. 86%가 호감을 갖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튀니지였습니다. 87%로 나왔습니다. 네. 한국도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죠. 네네.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국은 호감 77%였고요. 비호감 19%였습니다. 그러니까 77대 19.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꽤 높다는 걸 잘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럽의 각 나라들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럽에선 10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예. 이 조사가 이뤄진 10개 가운데 9개 나라에서 호감과 비호감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국가가 바로 앞서 전해드린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 침공에 반발하고 있고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이번 조사 결과에 잘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국가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34개 조사 실시 대상 가운데 10개 나라들에서 미국 호감도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호감도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작년엔 52%였던 게 올해 40%로 12%포인트가 추락했습니다. 왜 그럴까? 호주랑 미국이랑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많이 호감도가 네. 떨어졌고 네. 그에 이어서 이스라엘도 작년보다 10%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이념적인 분열이었다고 해요. 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캐나다로 꼽혔습니다. 네. 이념에 따라 미국에 대한 호감 크게 갈렸는데요. 캐나다에서 자신을 우파라고 여긴 성인들 중에서 66%는 미국에 호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37%로 그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더블로 차이가 나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을 본받을 만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도 나와 있죠. 네, 그게 전체 40%에 불과했습니다. 또 22%는 미국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 응답은 21%였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2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또 나라별로 수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튀르키예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52%가 미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이어서 튀니지 45%였고 또 고대 민주주의 발상국이자 우방국인 그리스 같은 경우 40%로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국가들에서 미국이 과거에는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67%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부터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가 좀 우리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미국을 보는 호감도가 77%라 그랬잖아요. 네. 네. 야, 그 상당히 높은 높죠. 건데 77%. 근데 한국 분들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미주 한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인식이 있어요. 한국이 싫어서 니네 떠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 돈 벌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회피해서 떠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듯 하더라고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보면은. 있는 한인들을 항상 보면은 뭐 미주 똥포라고들 얘기를 하고 말이죠.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그래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은 시큰둥해요. 뭐. 그리고 사기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주로 미국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 재미 그 동포 분들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가열차게 했다는 사실도 한국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걸 거꾸로 한국에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수인 사법 리스크, 이 성매매 입막음 재판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동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지율의 변화는 바이든한테 의미 있게 유리한 국면으로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론조사 나온 게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만 5개월 남았잖아요. 네. 예, 그때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지지율 지금 올라간 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 재판 끝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나온 지지율에 대한 이제 전망인데요. 사실 이 재판이 선거판에 준 영향은 트럼프 쪽에서는 이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공화당 유권자들, 공화당에서 이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유죄가 나면 재판 결과 유죄가 나면 나는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거의 한 15 내지 20%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지지층이 트럼프로부터 이탈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거는 트럼프에게 말 그대로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전망이 됐기 때문에 그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과는 첫 번째 기소된 것 중에 판결이 완벽하게 유죄로 났습니다. 범죄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내지 8%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법 리스크가 갖고 있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바이든한테 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트럼프는 직후부터 유죄 판결이 난 직후부터 우리의 캠페인 전략은 이전과 다름없이 지지층을 더 결속시키고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 전략을 확고히 갖고 우파들 중심으로 지지층을 모두 결속하는 거를 지금 한 8일째 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이런 선거판의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캠프에서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은 다음에 지지율 조사 나온 거에 그냥 그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전까지는 경합주 6군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2 내지 3% 앞서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죄 난 다음에 경합주의 지지율 조사 난 결과가 바이든이 1 내지 1.5% 앞서는 걸로 나온 거죠. 네. 이거는 뭐 오차범위 한 게 아주 안에 누가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은 영향은 크게 준 거죠. 한 3% 지른 게 1 내지 1%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서 바이든 쪽에서 이제 어떻게 그 선거판에 이거를 가지고서 써먹을까라는 거에 이제 큰 영향을 줄 텐데 사실은 진짜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이 유죄 범죄자로 확정된 게 이 내용이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는 이 입에 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저 포르노스타에 성매매한 거를 갖다가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거를 자기 돈으로 쓰지 않고 회사 돈으로 쓰느라고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한 게 걸려가지고 형사 기소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6주 동안에 이 재판이 진행될 동안 맨하탄에서는요. 그 변호사, 검사, 증인들 막 이게 거의 공개적으로 다 나왔는데
야, 진짜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얼굴이 뜨거운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도 트럼프 후보는 너무 떳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11대의 판사로부터 그 벌금을 받고 그다음에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아가지고서 지금 그 담당 판사가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죠. 트럼프의 한 6주 동안의 재판 과정을 본 뉴욕의 보통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트럼프는 범죄자다, 이거는 명확한 중범죄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네. 혐의가 34개 건인데 그게 다 범죄로다가 그 판결이 된 겁니다. 다만 이게 7월 13일 날 공화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트럼프가 되는데 그 전전날 7월 11일 날 이 판사가 이 형량을 정합니다. 이 형량이 뭡니까? 이 커뮤니티 서비스서부터 그다음에 보호 관찰, 집행유예, 그리고 최대 4년형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한도 내에서 담당 판사가 이제 7월 11일 형량을 결정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는 무거운 형량을 받을수록 현 바이든 정부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거라라는 이런 그 탄압받는 선거판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온 게 이제까지 성공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유죄 판결 날 그날서부터 24시간 안에 거의 4,500만 불이 스몰머니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신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은 다음에 여러분 나는 정치범입니다, 이렇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저 바이든 권력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먹혀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기 때문에 이 7월 11일 형량 결정이 앞으로 있는 선거판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양 캠프에서는 다 전략적으로 고려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트럼프 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 쪽도 어제 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판결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오늘 아침에 유력 일간지들의 논평 중에서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어제 그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죠, 헌터 바이든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델라웨어에 있는 그 배심원단들로부터 어떤 내용이나 하면은 이 2018년에 그 헌터 바이든이 약물 중독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총기를 구입할 수가 없고 구입한다 하더라도 나는 약물에 중독이 돼 있다라는 이런 정과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서 위조로 다 형사 입건돼 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헌터 바이든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바이든은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유죄 나면은 나는 사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봐라, 권력에 의해서 나는 탄압을 받는 거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무죄가 났으면 봐라, 자기네 거는 저러고 나는 이렇다라는 걸 캠페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바이든 차남의 유죄 판결은 트럼프 선거 전략에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로 나왔는데 네. 다만 아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헌터 바이든은 정말 눈에 넣어도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자기 형수하고서 살았잖아요, 연애를. 글쎄 말이에요. 그 바이든의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범죄자로 다 판결이 나니까 워싱턴에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하고서 헬리콥터 타고서 그 델라웨어에 갔어요. 그래서 그 이래도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해서 안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건 뭐나 하면은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볼 때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의 심경을 잃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성 위주로 그 캠페인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저와 같은 바이든의 모습은 오히려 어필하지 않겠는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하고 무능해 보이고 고령이고 뭔가 아주 강한 리더십이 없고 이런 약점이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동정적 여론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견해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 평가도 있고 그런 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 아들 유죄 판결 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 바이든이 요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관련한 문제 때문에 좀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 듯해서 그 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미묘한 이슈죠. 네. 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미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형성된 분위기에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와 바이든 서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 부담률이 있는 지뢰 같은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슈를 가지고서는 트럼프는 확대하지 않고 무조건 미 국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어떻게 성과를 못 내게 하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골라서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는 유태인 편을 들었다. 어디 가서는 편드는 얘기를 안 했다. 노선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거죠. 큰 틀에서의 진보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휴전이 하게끔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이 큰 흐름에 반대는 못 하겠는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아직까지 미국 내 유태인들의 그 지지를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의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이 이슈마저도 이미 이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구체적인 좀 어정쩡하지만은 휴전 그 협상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한 5개월 막 남은 선거판에서는 이 이슈가 어떻게 얼로 튈지 모르는 어떤 럭비공과처럼 튈지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굉장히 그 폭탄 같은 선거판에 그렇게 살아 있고 다만 7월달 공화당 전당대회는 무난히 그냥 트럼프가 후보가 되겠는데 8월달에 민주당의 후보를 지명하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아마도 이 이슈 때문에 1968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연상할 정도로다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란전 반전 시위가 많았었는데 당시 후보였던 원데일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허프리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존슨 대통령 대신 나와가지고서 그 월남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미국 전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카고에 몰려가가지고서 월남전 끝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후보 교체한다. 그래서 시위대가 격해져가지고 경찰하고 엄청나게 부딪혀서 부상자, 사상자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전당대회를 피해 전당대, 블러드 컨벤션이라고 여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